네, 일요일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충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익산의 쌍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쌍능하면 뭐 서동과 선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뭐 몇 년 전에 또 유물도 발견돼서 굉장히 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담뿍 담아봤습니다. 네, 이 인문학 시간에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데 참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알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유칠선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백제 문화 중에 꼭 봐야 할 백미, 바로 그 익산시 서광동에 있는 쌍능을 갈 거예요. 쌍능. 네네. 야, 이곳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개요 한 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뭐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것들 한번 좀. 그렇죠. 이 쌍능, 말 그대로 능이 두 개 있다 해서 네. 쌍능이라고 그래요. 네. 즉 소왕능과 대왕능이 약 180m 거리를 두고 분포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무왕능이다, 무왕능과 선왕능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고려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속칭 말통대왕능이다. 그래서 말통이 뭔가 하고 봤더니 네. 마서자, 마서자를 써가지고 서동의 능이다라는 소리가 말통대왕능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때는 그 왕묘, 이제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까지도 불려졌었죠. 네. 그 쌍능이 이제 두 개인데 큰 게 이제 대왕능이고, 그렇죠. 작은 게 이제 소왕능. 네네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네. 익산의 쌍능하면 네.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익산하면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 서동이 신라에 가서 선화를 꼬시죠. 자, 우리 그 신라 백제 향가 그쪽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선화공주는 남몰래 서동방을 안고 간대요. 이렇게 해기망측한 노래를 퍼치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일 날 소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평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허위 사실 공표, 그렇죠. 루머,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지금 같으면 뭐 법적인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이렇게 했지만은 진평왕이 화가 나가지고 선화공주를 내쫓죠, 궁궐에서. 예. 오해를 하고. 그렇죠. 이때다 싶어서 서동이 가서 선화공주를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네. 바로 서동 선화 그 설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화를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선화 엄마가 정말 막해서 깨재재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 5덩이 금을 싸서 줘요. 그러니까는 이거가 장에 내다 팔아서 살림을 하라고 했는데 서동이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우리 동네 가면 많은데 이거 그렇게 이제 뻐꾸기 날리는 거예요. 아니죠, 진실이죠. 진실이에요? 응.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많았어요? 내가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금덩이가 많아. 그래서 사자함에 사는 지명법사를 통해서 금 5덩어리를 바로 어디로? 신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금 5덩어리를 보냈다, 금 5덩이를 캤다 하는 곳이 바로 오금산이에요. 아하. 바로 이곳 산자락에 이 쌍능이 배치해 있는 거죠. 산자락 끝에. 네. 선화공주도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보면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진평왕의 셋째 딸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여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헛소문을 감당했을까요? 아, 못하죠.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궁궐에서 쫓겨나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쫓겨나는 것을 무릅쓰고도 서동을 왕으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서동이 왕이 자질이 있고 또 왕족이지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쪽에서 안 사람이 보필을 잘해야만이 네. 그러잖아요. 네. 왕위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성공을 하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서동선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를 세운 것도 선화라는 네. 얘기도 네, 있고요. 네. 예. 그 설화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사자함에 있는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네. 미륵사지 그 터가 연못이라고 그래요. 음. 미륵 삼존이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자 올라가서 지명법사께 아뢰니 지명법사가 밤사이 산자락을 알려서 그곳을 메꾸고 미륵 삼존이 설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미륵사지 창군 설화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그냥 그 미륵사지에서 미륵불이 화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눈에 띄지도 않았겠죠. 일반적인 눈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범상치 않았다라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평왕은 그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신라의 장인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내쫓았는데 장인을 또 보냈어요.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그때 당시에 신라의 즉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백제의 박사들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그 황룡사지 목탑도 백제 사람이 가서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신라에서 왔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백제가 좀 더 훨씬 더 나았죠. 높았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라의 황금문화라는 것은 백제의 바로 금속 공예. 그 금속 공예가 없었다고 하면은 신라의 통일신라의 황금문화는 꽃피울 수 없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신라에서 진평왕이 장인을 보내서 네. 뭐 백제가 어떤 일을 했다. 그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쌍능의 이제 서동과 선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 역사는 어떠했는지 이제는 팩트만 들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역사. 실제 역사에서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가 바로 서동하고 결혼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서동요가 적혀져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에서도 이 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하.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고려사나 고려사 요절에 이 쌍릉이 독을 든 걸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리고 보게 되면은 그 무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무덤이 대왕릉은 무왕의 능이고 그다음에 소왕릉은 우리가 이제 선화의 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왕릉이 왜 그러면 무왕의 능이고 소왕릉이 왜 선화 능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강점기 때도 조사가 좀 있었어요. 네네네. 1910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될 때 1910년이거든요. 그때에 일본의 학자들이 조선 고적 조사부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 문화재가 산포해 된 곳을 조사를 하게 돼요. 네. 그때 바로 이곳에 와서 미륵사지 석탑과 쌍릉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너무 허물어지기 쉽겠다. 그래서 갑등급을 막 먹이면서 1915년에 그 뒤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게 돼요. 하하. 그런데 그 뒤에 1917년에 야스이 세이치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쌍릉에 와서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쌍릉이 일반적인 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쪽에서 일전 강점기 때도 뭔가 주목을 했었던 그렇죠. 예, 좀 범상치 않던 릉이었다. 네네. 예. 왜 그 일전 강점기 때는 그 일본 제국주의가 왜 이 쌍릉을 좀 주목을 했을까요? 쌍릉을 주목한 것보다는 음. 전체적인 우리 문화재를 음. 주목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하고 관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흔적 지우기. 저는 흔적 지우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네들의 그 컴플렉스, 백제의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문화가 어떻게 분포해 돼 있고 우리 문화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냐 이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나라를 통치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통치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하.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화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네. 그다음에 팩트적인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언과 선화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문화 해설사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진실. 진실. 예. 네. 자,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진실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1400년을 넘나드는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졌을까? 또 한 가지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면 무왕대에 가장 많은 신라의 영토를 침범을 했는데 네.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자기 모국이잖아요. 네. 손화로 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진실성이 없고 서로 간에 믿음이 없고 그랬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견된 왕릉의 주인공이 역사서에 특정되어 있는 것은 네. 익산 쌍릉이 유일하다면서요? 그렇죠. 진짜요? 그렇게 네네. 왕릉이 많은데도? 네네. 와, 이건 진짜 굉장히 특이한 점이군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왕릉들을 이렇게 발굴을 할 때 네. 피장자의 그 명칭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딱 부여에 공주에 네.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 그거는 무령왕릉. 음. 무령왕릉의 매지권. 내가 지신한테 이 땅을 사용하겠노라 쓰겠다라는 매지권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능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신라나 지금 다른 능들을 발굴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하. 우리가 이제 신라 같은 데 보면 천마도가 나왔다. 천마총. 맞아. 그다음에 금관이 나왔다. 금관총. 그렇게 물건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매기는 거군요. 예. 그러거나 뭐 환두대도가 많이 나왔다. 장군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무령왕릉을 제외하고 이곳이 진짜 무왕릉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익산의 쌍릉 대왕릉이죠. 그래. 참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특이점이 있으니까 네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마음이 드네요. 네네. 유물은 어떻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제 강점기 때에 네. 여기를 발굴을 했어요. 수왕릉과 대왕릉을 1917년에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간에 한번 도굴됐다고 했었죠? 그렇죠. 고려 시대 때 도굴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가 남아 있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고려 사요절에 그 도굴범이 잡았는데 네.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이런. 금덩이가 많다. 빠삐용이죠. 탈옥을. 네. 그때도 탈옥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했는데 거기가 금덩어리가 많더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많이 유물들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또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전체 기록을 안 했던지 일본이 가져갔던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면 발굴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대왕릉 발굴을 했을 때 수왕릉 발굴을 했을 때 13줄의 보고서. 13줄. 예. 그러니까 거의 도굴 수준이죠. 그러니까 진짜 없었던 거네요. 예. 아휴.
이게 뭐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어떤 것이 어떻게 나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이 없이 13줄의 보고서가 1917년에 하고 1920년에 그 보고서를 냈던 거예요. 아유, 너무 안타깝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유물들이 적게 표현이 돼 있고 하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재에 좀 더 관심이 있거나 그랬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알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스이 세이지로 그 지도하에 이걸 발굴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유물이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를 알 수 우리가 없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하하.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는 몇 개 뭐 어느 종류들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유리건판 사진하고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익산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인데요. 아, 거기 가면 볼 수 있군요. 네네. 진품을 볼 수 있어요. 예. 거기에 가서 보면은 목관이 네. 전시가 돼 있어요. 음. 자, 이 목관 같은 경우는 무왕이 그 잠들었던 네. 하나의 안식처죠. 네. 사후 안택이 목관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치아 댁에 소소환 작은 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동구, 금동을 관을 장식했던 금못이라든지 투금구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옥 장식, 허리띠 장식 고리가 그렇군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예. 선생님, 익산 쌍능이 현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오늘 네. 이야기를 마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 재발굴을 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2015년도에 치아 분석 결과에 모순점이 있어서 더 확실히 한번 해보자 하고 발굴을 했는데 대학능의 그 현실을 여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거기에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뼈가 남아 있었어요. 102조각의 뼈. 근데 이거를 분석할 결과 예. 키가 1m 60에서 70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 즉 조선시대 때 그 키 평균 키가 16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라 백제 때니까 얼마나 컸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얼 먹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탄소 동위원소 검사를 했을 때 네. 102조각의 뼈를 분류를 하니까 한 사람 거고 남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동위원소 검사했을 때 예. 620년에서 659년 사이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죽었느냐, 누가 사망을 했느냐 보니까 바로 무왕이더라.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좁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능의 형태가 굴식 돌박무덤, 백제 후기의 그 묘제예요. 그런데 가장 그 지금 부여의 동아총이나 서하총보다 가장 큰 능급의 그 무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작은 것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큰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바로 왕의 무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다시 소왕릉을 발굴을 하죠. 네. 근데 소왕릉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해서 그 선화묘라는 능이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군요. 예, 그런데 묘의 조성 시기를 볼 때 바로 무왕릉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 묘표석이 들어가 있는 거나 아니면 10m 출거 그 묘도 앞에 현실로 들어가는 길 앞에 넓길 앞에 10m 정도 떨어진데 성렬이 둘러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부여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중국 지방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묘표석 양식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가 선화능입니다 라고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641년에 무왕이 돌아가시고 642년에 국주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주모라는 거는 왕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전에 누군가가 돌아가셨겠죠.
그러면 자, 서탑, 미륵사지 서탑의 주인공은 사택 적덕너지만 그 앞전에 목탑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다 보면 선화라는 게 추측이 되겠죠. 그렇게 유추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쌍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이 대왕릉과 소왕릉 사이 180m의 그 길을 소나무길을 오솔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둘의 사랑은 천년을 넘는 사랑. 네. 우리가 그 진실은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익산 쌍릉에 대해서 굿모닝 인문학 씨가 함께했습니다. 유치일선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